한 통의 계약서가 찢어지는 순간 유럽의 방산 역사가 새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자지구 사태로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한 스페인. 그 빈자리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경쟁에서 뜻밖의 승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나토 전체를 뒤흔들고 세계 방산 강국들마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도미노 현상의 중심에 서 있던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 조용히 세계를 정복해가는 한국 무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컨텐츠 제작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입니다. 스페인 국방부 기술평가처에서 12년째 근무하며 전략 무기 도입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차가운 계산기라고 부르곤 했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정치적 고려보다는 순수한 성능을 중시하는 제 성향 때문이었죠. 아프가니스탄 파병 시절 불량 장비로 인해 동료를 잃은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는 숫자로 말해야 하고 검증된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철칙이었어요. 그런 제게 2023년 말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자지구 상황이 악화되면서 스페인 사회 전체에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되었고 의회는 윤리적 문제가 있는 무기 도입 금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추진하던 SILAM 다연장 로켓 사업의 이스라엘 파트너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어요. 7억 유로 규모의 계약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된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우리의 낡은 로켓 시스템으로는 작전 호환성을 맞출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체의 방위 태세가 강화되면서 지연은 곧 안보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모든 나토 회원국이 신속한 무기 현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안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나 독일의 마스 아니면 프랑스제 시스템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물량이 부족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했고 독일제는 예산을 50% 초과했어요. 프랑스 쪽은 기술 이전에 제약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납기가 202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회의실에서 한국의 천무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발언자는 나토 기술협력부에서 파견 나온 벨기에 장교였는데 최근 폴란드에서 진행된 연합훈련을 참관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본 한국 무기의 성능이 정말 놀라웠다면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순간 황당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K-팝 정도가 떠올랐거든요. 물론 훌륭한 제품들이지만 군사 무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닙니까? 전투기나 탱크도 아니고. 정밀 타격 시스템을 그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였지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몇몇 고위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한 명은 아예 고개를 저으며 농담이겠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벨기에 장교는 진지했어요. 실제 작전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무는 이미 스페인 SILAM 사업 초기 입찰에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치열한 기술 검증 과정에서 이스라엘 PULS, 브라질 ASTROS와 경쟁했지만 종합평가에서 한 끗 차이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기술적 성능보다는 정치적 안정성과 전통적 파트너십 그리고 유럽 내 기술 이전 용이성을 이유로 이스라엘 쪽이 선택받았던 거죠. 하지만 순수 기술 평가에서는 천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부 자료도 있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시간은 촉박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나토 기술협력부에서 온 자료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와 UAE에서 천무를 실제 운용한 결과 보고서였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12분 내 원격 기술 지원, 24시간 문제 해결 보장, 나토 시스템과 완벽 호환 같은 문구들이 과장 광고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문제 발생 시 한국 기술진이 12시간 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부분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체적인 작전 사례와 기술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특히 폴란드군이 작성한 운용평가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발사 플랫폼이 아니다. 실시간 전술 상황 적응 능력에서 기존 서방 무기들을 능가한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고
소련 시절부터 각종 무기 시스템을 경험해본 나라라. 군사 장비 평가에 있어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죠. UAE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작전 중 통신 장애 발생 시 한국 기술진의 위성 통신망을 통한 긴급 지원이 7분 만에 이루어졌다. 현장 병사들이 기계가 아닌 사람과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세밀한 기록들은 조작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겔 산체스 부국장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페르난데스, 우리가 아시아 무기를 믿고 나토 작전에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혹시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라고 하더군요. 그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제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국 무기 검토를 주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양 무기 도박, 검증되지 않은 실험, 스페인 국방부의 무모한 모험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엘파이스는 전통적 우방국을 버리고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선택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고, ABC는 국가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익명으로 한국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느냐, 동양인들과 무슨 거래를 했느냐는 악성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개인 메일뿐만 아니라 SNS로도 비난이 쏟아졌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쌓이니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오직 데이터에만 집중했습니다. 천무의 성능 수치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폴란드와 UAE의 실제 운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한 가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UAE 보고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한다고 표현했다. 6개월간 운용해본 결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무기를 판매한 후에도 마치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듯 우리 군대를 지원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언론의 비난, 그리고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 시스템을 제대로 검증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12년간의 경험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발전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뭔가 특별한 돌파구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검토가 결국 유럽 전체의 방산 지도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측에 비공식 문의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답변은 24시간 내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스페인어로 번역된 상세한 기술 자료와 함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의에는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게 정상인데 이런 신속함 자체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이 보내온 자료는 단순한 홍보 브로셔가 아니었어요. 스페인군의 작전 교리와 기존 보유 장비, 심지어 지중해 기후 조건까지 고려한 맞춤형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지형 특성에 따른 최적 배치 방안, 스페인군 기존 통신 체계와의 연동 방법, 나토 표준 탄약 호환성 검증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자료를 준비하려면 최소 몇 달은 걸려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료 말미에 적힌 한 줄이었어요. 저희는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외교적 수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제안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 측은 스페인 현지에서 시범 운용을 제안했고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군 요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직접 생산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제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미겔 산체스 부국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 강하게 경고했어요. 카를로스, 이번 일로 자네 경력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네. 정말 확신하는 건가? 그의 걱정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 역사상 아시아 국가에 주력 무기를 도입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저는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죠. 언론의 압박도 계속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ABC는 페르난데스 담당관의 위험한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3일 연속 비판 기사를 실었고 라 방가르디아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국가 안보를 도박하는 무모함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국정감사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적절한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의 야누시 코발스키 대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그는 나토 기술 협력 포럼에서 만난 적이 있는 동료였는데 천무를 실제로 운용해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카를로스 한국 무기에 대해 문의했다고 들었네.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싶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실전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영상을 본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군의 합동훈련 중 통신 장비에 이상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문제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전 11시 3분에 오류가 발생했고 11시 4분에 한국 기술진이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11시 7분에 원인 분석이 완료되었고 11시 10분에는 대체 운용 방안이 전송되어 부대가 정상 작전을 재개했어요. 총 7분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몇 시간, 심하면 며칠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영상 속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기는커녕 침착하게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재운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죠. 야누시 대령과의 화상통화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처음엔 나도 믿지 않았네. 하지만 8개월간 운용해본 결과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야. 한국 기술진들은 24시간 우리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이 와서 예방 조치를 알려주곤 하지.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신뢰성이야. 이들은 절대 우리 작전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아. 오직 장비의 기술적 문제만 해결해줘. 그 경계선을 명확히 지키더군. 이런 윤리의식은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기술 지원과 군사 작전을 완벽하게 분리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식의 문제였거든요. 많은 무기 공급 업체들이 기술 지원을 빌미로 구매국의 작전에 개입하려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에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에서 비공식 문의가 온 거예요. 그들도 스페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한국 무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어서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현대화 요구가 급증했는데 기존 서방 업체들의 납기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보낸 자주포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는데 독일 자체 생산으로는 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6개월 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성능도 독일제와 동등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유럽 전체가 무기 공급망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고 전통적인 공급 업체들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틈새에서 한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측에서 스페인 맞춤형 제안서를 추가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내 허브 역할을 스페인이 담당하고 다른 나토 국가들에 공급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했어요. 이 제안이 알려지자 스페인 국방부 내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유럽 방산업계의 새로운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미겔 산체스 부국장도 태도를 바꿔서 이거라면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변화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특히 항공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 기술이 미국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항상 기술을 수출하던 미국이 거꾸로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이는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신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책임이 제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브뤼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나토 본부 기술협력국의 프란체스코 로시 국장이 직접 연락해온 거예요. 페르난데스 담당관,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정말 흥미롭군요. 다음 주 긴급기술평가 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브뤼셀에 도착해서 알게 된 상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 주요 나토 회원국의 기술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기 현대화는 시급한데 기존 서방 업체들의 공급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였죠.
독일의 하인츠 밀러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장비들을 보충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장 피에르 듀폰 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라인을 확장하려고 해도 숙련 인력 부족과 원자재 조달 문제로 한계가 있어요. 그때 폴란드의 야누시 코발스키 대령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천무를 운용해본 결과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이에요. 야누시 대령은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상영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합동훈련에서 촬영된 실제 장면이었어요. 한국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 독일의 마스가 나란히 배치되어 동일한 목표를 향해 사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장전 시간과 시스템 안정성에서 천무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원 체계입니다. 라고 야누시 대령이 강조했어요. 작전 중 독일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 독일 기술진이 현장에 오기까지 48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천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2분 만에 원격으로 해결됐어요. 그것도 새벽 3시였는데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피터 반 데르 베르크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무기를 나토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야누시 대령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지난 8개월간 단 한 번의 심각한 고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서방 무기들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때 이탈리아의 마르코 로시 준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인데 성능 평가 결과가 놀라웠어요. 독일제나 프랑스제보다 우수한 부분이 많더군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프란체스코 로시 국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 차원에서 한국 무기 시스템의 호환성을 공식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토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모든 참석자들이 이 제안에 동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야누시 대령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야누시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한국 무기가 그렇게 믿을 만합니까? 그의 답변은 확고했어요. 카를로스, 나는 30년간 군복을 입고 있었고 소련제부터 미국제까지 온갖 무기를 다뤄봤네. 한국 무기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야. 철학이 다르다고. 서방 업체들은 무기를 팔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해. 물론 유지보수는 하지만 그것도 비즈니스의 일환이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이들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책임지려고 해. 마치 가족처럼 말이야. 야누시 대령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 새벽 2시에 훈련 중이었는데 시스템에 미세한 이상 징후가 감지됐지.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혹시 3번 모듈에서 온도가 평상시보다 0.5도 높게 나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더군. 정말 놀랐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곳곳의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24시간 체제로 말입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급전되었습니다. 미겔 산체스 부국장이 저를 불러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카를로스, 방금 국방장관실에서 연락이 왔네. 한국 측에서 스페인 정부에 공식 제안서를 보냈다고 하네. 그 제안서의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천무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을 유럽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세비야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며 스페인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투자 규모였어요. 한국 정부와 하나그룹이 합쳐서 5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방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였어요. 예상 고용 효과만 해도 직간접적으로 1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의 차세대 무기 공동 개발을 공식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제임스 마티스 차관보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제안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특히 실시간 지원 시스템과 AI 기반 예측 정비 기술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항상 기술을 수출하던 미국이 다른 나라에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거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미국이 제안한 협력 분야였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엔진, 극초음속 무기, 우주 방어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편 유럽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K9 자주포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체코는 천무와 함께 KF-21 전투기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의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자국 무기만을 고집하던 프랑스가 한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기술 파트너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세계 방산업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미국 유럽 중심 체제에서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등장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무리한 확장보다는 품질 유지에 집중했고 각국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성명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유럽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마드리드에서 펼쳐졌습니다. 스페인 국방장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장성급 5명과 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특별 참석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와 미국 국방부 대표단까지 참석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스페인의 무기 도입이 아니라 나토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결정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공식 승인합니다. 동시에 스페인을 유럽 생산 허브로 하는 포괄적 방산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12년간의 군수평가 경력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인 로버트 밀러 준장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과의 차세대 무기 공동 개발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유럽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네덜란드가 K9 자주포 48문 도입을 확정했고 독일은 한국과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했어요.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천무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까지 도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프랑스까지 한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노르웨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만을 고집하던 노르웨이가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한국 무기의 혹독한 추위 적응성과 24시간 지원 체계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을 공식 제안한 거예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던 영국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한 겁니다. 영국 총리는 직접 한국은 21세기 방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 파트너라고 평가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평화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각국과의 협력에서 일방적 수출이 아닌 상호 기술 교류와 현지 생산을 원칙으로 내세웠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세비야에 건설된 한국 스페인 합작 공장에서 첫 번째 유럽산 천무가 출고되었고 독일에서는 한국 독일 공동개발 차세대 전차의 시제품이 공개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나토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한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은 아시아 국가와 맺는 최초의 포괄적 방산 협력이었어요. 이제 한국 무기 시스템이 나토 표준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방산 장관 회의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연설했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낸 거예요. 한국 장관은 우리는 혼자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를 지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도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펜타곤이 한국과의 차세대 방산 동맹을 공식 선언한 거예요.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기술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혁신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어요. 그 결과 전 세계 방산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특히 실시간 지원 시스템과 AI 기반 예측 정비 분야에서는 독보적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역별 확산이었어요. 유럽에서 시작된 한국 무기 열풍이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번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미 천무를 실전 배치했고 싱가포르와 호주는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어요. 브라질과 칠레도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나타났습니다. 파리 에어쇼와 판보로 에어쇼에서 한국 부스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어요. 각국 정부 대표단들이 줄을 서서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 뒤에서 조용히 전시하던 한국이 이제는 메인 무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당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국가에서 한국 무기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기존 도입국들은 추가 주문을 요청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짐했던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한국 무기 시스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그 자료들을 펼쳐봅니다. 한국이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와 로버트 앤더슨이 목격한 이 변화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신뢰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홍보나 정치적 로비 대신 묵묵한 성실함과 혁신적 기술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편견을 깨고 신뢰를 쌓아가는 한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디선가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편견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한국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이나 한국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반응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해외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연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